네, 여러분 박수토입니다. 오늘 형철이가 옆에 나와 있는데 아침 8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지금 녹화를 들어가는데 아주 기분 좋으시겠어요. 진짜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다고? 오늘 경기 말고 네, 그동안. 네네네. 피르미노 골 터질 때 좀 됐다 싶더라고요. 무득점 끊었다. 이제 조금 풀리겠구나 싶었고 저 그 경기 보면서 진짜 감탄했던 게 밀너가 진짜 여전하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담백했죠. 담백하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밀너가 항상 돌고 돌아 리버풀 중원은 결국 hen밀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너가 워낙 활동량 많고 열심히 뛰고 무엇보다 전술이해도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단순히 많이 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리하면서 패스도 잘 넣어주니까 저는 밀너의 활약이 가장 좀 돋보였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분가이라고 좀 했죠. 오늘 경기는 사실 리버풀 경기를 좀 위주로 봤겠지만 리버풀 선수 위주로 봤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 위주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꾸며 보려고 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쵸. 중계 중에 어쨌든 토트넘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상도 나갈 겁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형철이가 보는 토트넘의 선수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을 덧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흐름을 크게 봤을 때 전반전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분명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후반전에 해리케인이 빠지고 무리뉴 감독의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이 펼쳐지고 난 다음부터는 토트넘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 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 무리뉴가 내렸던 선택보다 차선책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팬분들도 왜 무리뉴가 여전히 라멜라랑 윙크스를 고집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탈곡기 같은 느낌으로 누구를 좀 까야 하는가? 까야 하는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뉴 감독이에요. 일단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 때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는 동안 오리에까지도 같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윙크스와 라멜라를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윙크스와 윙크스는 최근 워낙 혹평을 받았던 선수였고 라멜라는 경기 감각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두 선수를 기용했던 건 굳이 무리뉴 감독의 입장에서의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면 기존 전술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자원들에 비해서 둘의 수비 가담력을 조금 더 믿어서 전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교체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 토트넘의 수비는 오히려 더 와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팬분들은 무리뉴 마음은 뭐 대충 그나마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3백에서 백포로 바꾸면서 뭔가 이제 수비 라인에서 이제 중앙에서 한 명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3명 중에 한 명이 빠진 거니까 중앙 수비수에게 가해지는 수비 부담이 클 텐데 실점을 하면서 또 조르든의 어떤 그 좀 깔끔하지 않은 수비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가중된 거죠. 그렇죠. 수비 부담이 로든에게 가중되면서 실점을 하고 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리버풀이 그때 흐름이 딱 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무리뉴 감독에게 남는 의문점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니시우스를 왜 안 쓸까? 컵대회 성적을 보면 유로파 3골과 3개도.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단순히 컵대회 용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건 대단히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공격 자원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박스 안쪽에서의 무게감을 두기 위해서는 비니시우스를 넣는 게 난데 그쵸. 오히려 뭔가 좀 더 한 10m 정도 뒤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 라멜라라든지 그 뒤에 윙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전방에서의 힘은 약해졌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에서 등져줄 자원이 아예 없었으니까. 비니시우스를 영입한 것 자체가 해리케인의 백업을 위해서인데 정작 케인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경기에서 안 쓴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이 역설적인 구조를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의문점은 왜 토비 알데르베이러트를 최근에 안 쓸까요? 토비 알데르베이러트가 지난달 레스터전에 자책골을 넣었는데 자책골을 넣은 뒤에도 리즈전에 나와서 골도 넣고 그날 활약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즈전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레스터전에 넣었던 자책골도 토비 알데르베이러트만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안 그래도 센터백이 불안한 토트넘이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왜 굳이 토비를 이렇게까지 아껴두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의 자원들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전방에서 굉장히 좀 빈공에 시달렸던 토트넘, 그리고 후방에서 이게 수비 라인의 실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다 비니시우스와 토비가 있는 그 그쵸. 위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빵꾸가 나버리니까 중앙이잖아요.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쵸.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이제 무리뉴 감독에게 좀 남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리뉴의 선택을 받았던 선수들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해리 윙크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 선수를 볼 때마다 시야가 조금 더 넓었으면 그래도 본인이 가진 기술적 역량을 조금 발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윙크스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언제나 똑같은 실력과 언제나 똑같은 실수와 언제나 변함없이 네. 특출나지 않는 그쵸. 그런 모습들. 추구화가 유일하게 안 통하는 선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구화의 어떤 그 누적된 걸로만 따지면 1년씩 2년씩 되는 것 같은데 네. 윙크스만은 유일하게 피해가고 있어요. 그만큼 윙크스가 일단 시야도 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나 이런 전반적인 실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잔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성장이 없는 선수. 맞아요. 네. 리버풀 중원이 이제 밀너도 그렇고 후반에는 티아고도 약간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뛰었는데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커트를 할 때마다 윙크스가 실수를 하니까 흐름이 계속 리버풀 쪽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윙크스는 그만큼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었고 수비 팀 선정과 클리어링도 영 좋지 않기 때문에 수비 보강을 위해서 투입하자니 그렇게 해도 좀 애매한 자원이라는 점. 결국 이 윙크스의 팀 내 입지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에릭 라멜라입니다. 라멜라도 진짜 볼을 워낙 끄는 스타일이라 이른바 볼 잡고 휙휙 하는 드리블만 좀 주로 시도를 하는데 파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네. 라멜라가 흐름을 다 끊어먹고 템포를 계속 본인 템포에 맞춰서 다 잡아먹으니까 다른 동료들도 라멜라가 볼을 잡아두는 동안 그 템포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멜라가 이 지속적으로 볼을 끄는 상황들을 연출하는 덕분에 토트넘의 팀 템포는 더 내려지고 결과적으로 라멜라는 수비가 달라붙은 다음에 패스를 시도하니까 여기서도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선수. 네. 네. 여기서 또 의아점이 생기는 게 무리뉴 감독이 지난번 FA컵 때 이제 경기 그 위커 원더러스하고 경기 때 보면 네. 가레스 베일이 풀타임으로 뛰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베일이 이제 부상이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전 경기 풀타임 뛴 선수를 이른 시간에 투입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겠고 베일이 이날 경기 나와서 잘했건 어땠건 떠나서 그래도 81분 투입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근데 결국 이제 해리케인의 부상과 수비 라인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두 명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썼기 때문에 네. 남는 교체 카드 한 장을 빨리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서 윙크스와 라멜라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 살아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맷 도어티. 도어티는 토트넘에 영입된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무리뉴 감독이 아마 도어티를 이날 왼쪽에 쓰면서 노렸던 게 세드릭 수아레스가 최근 아스날에서 왼쪽에 나와서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원래 소트 때도 이제 좌우를 다 보는 선수였는데 도어티한테도 좀 그러한 반등 효과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오리에는 선제 실점 장면에 빌미가 좀 되었었고 왼쪽에 도어티는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도 폼이 안 올라오는 선수인데 그렇다고 왼쪽에서 살아날 기미는 더 보이지 않으니까 네. 말 그대로 이날 경기에 답답함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어티라는 선수를 좀 정의해봤을 때 울버햄튼 때부터 이 선수는 터치가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터치가 투박하고 드리블로 볼을 끌고 가는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역할을 아다마 트라오레가 대신하면서 맷 도어티는 박스로 침투해서 높이나 본인의 어떤 한 방을 노리는 그 형태의 플레이를 조금 더 능했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팀 스타일도 팀 스타일이고 팀의 전반적인 라인이 내려가 있으니까 도어티한테 볼 드리블과 운반에 대한 부담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역량은 단적으로 봤을 때 오리에가 중간중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선수가 사실 도어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실수가 좀 많이 유발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어티가 지금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약간 팀하고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다 따져보는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어티를 빼고 오리에를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인데 왼쪽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선택이 처음부터 꼬였던 것 같아. 물론 벤 데이비스를 왼쪽으로 이제 둘 수도 있지만 추린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은 그냥 도어티를 빼고 오리에를 집어넣고 벤 데이비스 왼쪽 놓고 오른쪽에 이제 오리에 오른쪽에 오리에 이렇게 믿음이 잘 안 가시는군요. 사실. 아니요 오리에 네,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리그 우승 도전할 수 있다. 아니 도어티가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반전에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어떤 그 실력을 떠나서 수비 실수를 좀 많이 했으니까 패스 미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에의 공격력을 좀 더 믿어보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오리에가 좀 몸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네. 아마 실점 빌미가 되면서 좀 긴장했기 때문에 오리에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앤섬 듣고 막 입김 막 팍팍 나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토트넘이었었는데 리버풀의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잡아낼 만했다 또는 뭐 좀 더 보수로 나오면서 리버풀 경기에서 적어도 승점 1점 따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뭐 공격에서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 경기를 보여주면 짜증밖에 안 나고 예, 무리뉴 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